여러분, 진짜 큰일이 터졌어요. 2026년 2월 28일 새벽에 미국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 정밀 유도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사실상 전쟁의 서막을 알렸거든요. 자고 일어났더니 전 세계 뉴스가 온통 불바다가 된 테헤란 모습으로 도배가 됐는데 이게 단순히 한 나라의 국지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서 더 심각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이란이 핵을 만든다는 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폭격을 선택했을까요? 뉴스에서는 단순히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정의로운 응징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거든요. 무기 장사부터 9개월 뒤에 있을 선거 표심까지 돈과 권력이 흐르는 길을 따라가 보면 소름 돋는 정치적 셈법이 숨어 있는데 오늘 제가 그걸 다 까발려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기름값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날카로운 경제 통찰력을 계속 얻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사건의 발단부터 짚어볼게요. 2026년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테헤란, 이스파한, 카라지 등 주요 도시 5곳을 동시에 타격하는 전례 없는 결단을 내렸어요. 단순히 외곽에 있는 군사기지를 때린 게 아니라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집무실 근처와 대통령궁을 직접 겨냥했다는 게 이번 공격의 핵심 포인트예요. 말 그대로 이란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움직이는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겠다는 아주 노골적이고 강력한 경고를 전 세계에 날린 셈이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번 작전을 예방적 공격이라고 부르면서 이란이 우리를 먼저 때리기 전에 우리가 선수를 친 것뿐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발표했어요. 동시에 이스라엘 전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시민들은 방공호로 대피하는 긴박한 상황이 연출됐는데 중동 전체가 화약고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같은 팀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타격한 목표물이 서로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을 눈치채셨나요? 이스라엘은 이란 지도부를 직접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미국은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같은 군사시설만 정밀하게 타격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이건 미국이 전쟁의 명분은 챙기되 이란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발생할 뒷감당은 피하고 싶어 한다는 아주 복잡한 속내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은 이란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고 직접적인 영토 분쟁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과 한 팀이 되어 폭격에 나설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중동의 석유라는 거대한 이권을 알아야 하는데 미국은 이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지켜줄 가장 믿을 만한 대리인이 필요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고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에 천문학적인 돈과 무기를 퍼주며 중동의 경찰 역할을 맡겨온 아주 끈끈한 관계인 거죠. 반면 이란은 어떤가요? 1979년 이슬람 혁명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은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지만 혁명 이후에는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그때부터 이란은 미국을 거대한 악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미국도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수십 년 동안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원수가 심지어 핵무기까지 만들겠다고 나서니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작년 6월에도 한 번 때렸거든요. 당시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던 사건을 12일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이란이 금방 꼬리를 내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란은 오히려 부서진 시설을 더 튼튼하게 복구했고 우라늄 농축 속도를 더 높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 했죠.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 결국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폭탄이 테헤란 한복판에 떨어지게 된 건 이건 악순환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뉴스에서는 핵무기 때문에 때렸다고 하지만 이건 아주 표면적인 이유일 뿐 진짜 본질은 이란 내부의 붕괴 조짐과 트럼프의 위기 탈출 시나리오가 맞물린 결과예요. 그럼 이란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핵 개발을 진행했길래 이렇게 급하게 때렸는지 그 내부 속사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핵무기의 핵심은 우라늄이라는 건데 이건 원래 땅에서 캐는 흔한 돌이지만 원심분리기라는 기계에 넣고 미친 듯이 돌리면 아주 무서운 물질로 변해요. 이걸 살짝만 농축하면 우리가 전기를 만들 때 쓰는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가 되지만 이걸 90% 이상 농축하는 순간 인류를 멸망시킬 핵폭탄이 되는 거죠. 최근 국제원자력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이란은 이미 핵폭탄 10개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확보했고 마음만 먹으면 2주 안에 무기화할 수 있대요. 말 그대로 핵폭탄 버튼을 누르기 직전의 단계까지 온 건데 여기서 더 지체하다가는 전 세계가 이란의 핵 위협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이란에게 핵기술을 처음 가르쳐준 나라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미국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50년대 아이젠하우어 대통령 시절 미국은 이란을 우방으로 만들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전수해줬는데 그게 오늘날 미국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거죠. 역설적이게도 미국이 뿌린 씨앗이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는 거대한 가시나무로 자라나 버린 셈이에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대화로 풀어보려고 핵 합의라는 걸 맺기도 있어요. 핵 개발을 멈추면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당시 이란은 이 거래에 응했고 실제로 경제가 살아나는 듯 보였지만 2018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합의를 종이 조각처럼 찢어버렸어요. 트럼프는 이 합의가 이란 미사일 개발은 막지 못하는 반쪽짜리 거래라며 비난했고 오바마의 업적을 지우기 위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약속을 지켰는데도 뒤통수를 맞은 이란은 복수심에 타올라 다시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핵폭탄 완성 직전 단계까지 오게 된 거죠. 자, 그럼 왜 하필 2월 28일이었을까요? 공격 이틀 전인 26일에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이 마지막 대화를 나눴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아주 무서운 요구를 했어요.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멈추고 쌓아둔 재료를 전부 미국에 넘기라는 건데 이건 이란 입장에서는 항복선언을 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었거든요.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폭격 명령을 내렸는데 이건 대화는 명분이고 이미 폭격할 준비를 다 끝내놓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3월 2일에는 국제원자력위원회의 정기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여기서 이란의 핵 위반 사실이 공식화되면 이란은 더 깊은 지하로 숨어버릴 게 뻔했거든요. 이란은 이미 작년에 부서진 시설들을 콘크리트로 두껍게 바르고 땅속 깊은 곳에 벙커를 만들고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2주만 더 지나면 폭탄으로도 못 뚫는다고 경고했어요. 시간은 이란의 편이었고 트럼프는 이란이 무적의 방패를 완성하기 전에 그 방패를 부숴버려야 한다는 조급함에 공격 날짜를 앞당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이란 바깥의 핵시설이 아니라 이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민중들의 분노와 경제 붕괴 현상이었어요. 2025년 말부터 이란 돈 리알화의 가치는 그야말로 쓰레기 수준으로 폭락했는데 1달러를 사려면 140만 리알을 줘야 하는 지경에 떨어졌거든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돈 가치가 44분의 1로 쪼그라든 건데 이건 아침에 빵 하나 사 먹던 돈으로 저녁에는 빵 봉투도 못 사는 수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70% 넘게 폭등하면서 시장 상인들이 제일 먼저 폭발했어요. 장사를 해봤자 남는 건 가치 없는 종이뭉치뿐이니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죠. 처음엔 밥 먹게 해달라는 생존권 투쟁이었지만 순식간에 독재자 하메네이는 물러가라는 정권교체 시위로 번지며 이란 전역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됐어요. 이란 정부는 국민들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며 무력 진압에 나섰지만 한 번 터진 분노의 물결은 수만 명의 희생자를 내면서도 멈추지 않았죠. 미국은 이 내부 분열의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폭동이 동시에 일어나면 어떤 강력한 정권도 버틸 재간이 없다는 걸 잘 알거든요.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국민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테니 끝까지 싸우라고 부추기며 이란 정부를 정신적으로도 벼랑 끝까지 몰아세웠어요.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독재자를 생포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하메네이 당신도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고 겁을 줬는데 이건 심리전의 극치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이란이 안팎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트럼프는 미국 안에서도 자신만의 아주 교묘한 정치 게임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공격 8일 전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의 핵심 경제 공약이었던 상호 관세 정책을 위법이라고 판결하며 트럼프의 발목을 세게 잡았거든요. 자신의 경제 업적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긴 상황에서 트럼프에게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아주 자극적이고 거대한 사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걸 정치 용어로 웩도독이라고 하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으로 국내의 위기를 해외의 전쟁으로 덮어버리는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죠. 실제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트럼프는 이란 폭격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지지율 반등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다가올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 트럼프는 남은 임기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대통령이 될 텐데 전쟁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거든요. 전쟁이 터지면 사람들은 일단 우리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자는 애국주의에 빠지게 되고 트럼프의 실책들은 자연스럽게 뉴스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트럼프의 두 가지 전쟁 전략이에요. 러시아 전쟁은 빨리 끝내려 하면서 중동 전쟁은 오히려 불을 지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막대한 지원금은 아까워하면서 중동에서는 왜 이렇게 돈을 써가며 폭탄을 떨어뜨리는지 그 차이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러시아 전쟁을 끝내야 바이든 정부가 낭비한 세금을 비판하며 선거에서 이길 수 있지만 중동 전쟁은 오히려 유지하는 게 트럼프에게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이죠. 중동이 불안해지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부자 나라들이 겁을 먹고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수십조 원어치씩 사들이게 되거든요. 그 무기를 만드는 공장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펜실베니아나 미시간 같은 미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경합주들에 몰려 있어요.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일자리가 넘쳐나면 그 지역 유권자들은 당연히 트럼프에게 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아주 완벽한 선거 시나리오인 거예요. 관세로 못 번 돈을 무기 장사로 채우고 그 돈으로 선거까지 이기겠다는 트럼프의 계산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게다가 골든이라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면서 캐나다나 한국 같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수십조 원씩 뜯어낼 명분까지 챙기고 있으니 일석삼조인 거죠.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이 폭격 소리 뒤에는 미국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소리와 트럼프의 재선 가도가 닦이는 소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니 지금 중동에서 터지는 폭탄이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잠시 숨을 고르면서 영상 중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만 확인 부탁드려요.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석유의 70% 이상이 중동에서 오는데 그 통로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이 해협은 폭이 30km도 안 되는 아주 좁은 바닷길인데 전 세계 석유의 20%가 매일 이곳을 지나 우리나라도 그 기름으로 차를 타고 공장을 돌리죠. 이란은 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 같은 존재인데 미국한테 맞은 이란이 화풀이로 이 길을 막아버리면 전 세계 경제는 그날로 올스톱이에요. 실제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건 지금 유가의 거의 2배 수준으로 폭등한다는 뜻이죠. 기름값이 2배 오르면 단순히 주유소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라면값, 택배비, 전기세까지 우리 생활의 모든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게 돼요. 정부에서 비축유가 200일치나 있다고 안심시키지만 이건 임시방편일 뿐 장기전으로 가면 우리 서민들의 삶은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환율은 또 어떻고요? 세계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로 몰리게 되고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1,500원, 1,600원까지 치솟겠죠. 수입 물가가 오르니 마트 장바구니 물가 감정 더 무거워지고 우리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는 아주 고통스러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투자 시장도 공포에 질려 주가는 널뛰기를 하고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할지 정말 막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결국 테헤란에 떨어진 폭탄 하나가 이란의 핵시설만 부순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질서를 흔들고 우리 집 가계부까지 위협하고 있는 셈이죠. 트럼프의 정치적 암양과 이란의 종교적 신념 그리고 국제정치의 비정한 셈법이 뒤엉켜서 우리 모두를 거대한 도박판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상대방의 마지노선을 건드려 전면전이라는 파국으로 가느냐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죠. 이제 뉴스를 보실 때 단순히 이란이 맞았네, 미국이 이겼네 하는 결과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의 돈의 흐름과 타이밍을 꼭 분석해 보세요. 트럼프가 왜 하필 대법원 판결 직후에 공격했는지, 이란의 물가 폭등이 왜 전쟁의 트리거가 됐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우리의 소중한 자산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동안 중동의 복잡한 퍼즐을 함께 맞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트럼프의 이번 공격은 과연 평화를 위한 결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위한 위험한 도박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며 함께 토론해보고 싶어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가장 빠른 경제 통찰력을 배달해드릴게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리는 냉철한 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제의 속성을 이해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중동 사태 이후 급변할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응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경제 생활을 응원하며 저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뜨거운 토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과연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누가 최후의 미소를 지을까요?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한 줄 평을 기대합니다.